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 분이, 그, 빠른 정렬을 이해할 때,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조금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값이라고 하니까, 이 값들 중에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은 이 요소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어떤 이 값들에서의 어떤 평균값?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요소들 중에 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요소들 중에 어떤 하나를 피봇을 써야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더한 다음에 뭔가 나누기 2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나누기 2를 해서 그걸 피봇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눠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피봇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중간값이라는 개념은, 그 피봇은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 없는 임의의 요소를 가지고 파티션해서 정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엔로웬에 맞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피봇은 정렬해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이 빠른 정렬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수학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빠른 정렬은 이제 랜덤한 요소를 선택하니까, 랜덤하게 요소를 선택하니까 어떤 애가 피봇 선택할 확률이 있겠죠. 확률적 알고리즘을 하고,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능을 분석할 때 확률 개념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조금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이 분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제가 블록에다가 기초적인 확률 개념을 좀 설명해 놨고, 교재 뒷부분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크기가 n인 배열을 정렬하고자 하는 거예요. 빠른 정렬 가지고. 그러면 확률을 얘기할 때 이제 표본 공간 얘기를 해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선택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빠른 정렬에서 생각하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랜덤 피봇에 선택하는 어떤 시퀀스가 있겠죠. 그 중에 특정한 시퀀스를 내가 선택해 가지고 정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시퀀스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선택해서 처음에는 7번째, 그 다음에는 또 8번째, 뭐 어떻게 선택을 했겠죠. 그런 선택들이 하나의 시퀀스가 되겠고, 그 선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빠른 정렬을 통해서 이제 정렬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정의할 건데, 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그 표본 공간에서 어떤 내가 선택된 사건 시퀀스가 있을 텐데, 그 시퀀스에서 일어난 비교 횟수를 이 비교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정의하게 되겠고, 실제 몇 번을 비교했냐, 또는 이제 정확하게 몇 번을 비교한 게 아니라 확률이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 번을 비교하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6분의 1이니까 6번을 던지면은 1을 한 번은 만나겠죠. 그 기대값이 되는 거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빠른 정렬은
이 나눠지는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B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늘 2분의 n은 뭐 3분의 n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사 정리로는 이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갖고 실제 요 빠른 정렬이 수행한 비교수의 기대값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ZI라고 하는 걸 정의해 보는데 ZI는 배열에서 i번째로 작은 요소예요. 처음에 주어졌던 배열의 i번째 요소가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배열이 정렬이 안 된 배열이 있겠죠. 그럼 얘를 정렬하게 되면은 다 올바른 위치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i번째에 있는 애를 ZI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i번째로 작은 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을 어떻게든 선택했을 텐데 이 피벗에서 내가 XIJ라고 해서 이 XIJ는 뭐냐면은 ZI와 ZJ를 비교한 횟수예요. 몇 번을 비교하냐. 어떤 애와 어떤 다른 애, 임의의 한 애와 또 다른 애를 내가 정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냐. 그러면 전체 비교한 횟수는 어떻게 돼요? 모든 쌍들이 비교한 횟수를 다 더하면 전체 비교한 횟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쌍들 간에 얼마나 비교하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임의의 i번째와 j번째가 있을 때 그 i와 j번을 몇 번 비교하냐? 이 빠른 정렬에서는 몇 번 비교할까요? 어떤 한 요소와 또 다른 요소를 우리가 빠른 정렬하는 과정에서 몇 번 비교할까? 최대 몇 번? 최소 몇 번 비교할까? 이건데 언제 비교가 이 빠른 정렬에선 비교가 일어나냐면 피벗과 비교를 해요. 언제 비교가 이루어지냐면 분할할 때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할할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어떤 애와 또 다른 애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고 뭐랑 비교하냐면 피벗과 피벗이 아닌 애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에서 항상 피벗은 정렬해야 되는 다른 모든 값과 이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피벗과 비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분할이 돼가지고 피벗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럼 왼쪽으로 간 애가 있고 오른쪽으로 간 애가 있어요.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간 애와 왼쪽으로 간 애와 오른쪽으로 간 애를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 비교를 할까요? 얘네들은 절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죠. 피벗과는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애가 두 애, ZI와 ZJ가 또다시 똑같은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아직까지는 ZI와 ZJ를 비교 안 했죠. 얘는 피벗이 아니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갔어. 둘 다.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얘네들은 절대 비교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최소 빵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교가 안 일어나고 정렬이 끝날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이 ZI와 ZJ가 비교가 이루어지냐면 ZI나 GJ가 뭐가 돼야 돼? 피벗이 돼야지만 비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가 일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 다시 ZI와 GJ를 비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ZI와 ZJ 임의의 쌍 하나를 뽑았을 때 얘네들이 비교할 횟수는 빵 아니면 1이에요. 빵 아니면 1. 그 빵 아니면 1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0 또는 1이 됩니다. 최대 한 번만 비교할 수 있고 그 비교는 언제 일어나냐? 둘 중에 하나가 피벗인 경우 그리고 그때 나머지 하나는 그 피벗이 비교해야 될 애에 있을 경우에만 그
그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비교가 일어날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체 비교 횟수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정렬하는 내가 선택된 피벗들의 위치들이 있을 텐데 그 위치들에서 이제 요소들을 비교한 횟수를 다 더해 가지고 전체 얼마나 비교를 하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확률적인 거니까 확률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 xi가 0 또는 1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1이 될 확률들을 다 더하면은 전체 비교 횟수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됐어요? 뭔가 수식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그래서 한 애와 또 다른 애를 우리 얼마나 비교하지? 그걸 분석하고 있는 거고, 얘가 비교될 확률, 늘 한 번, 늘 0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교할 확률이 어떻게 되지? 그걸 구하고 그 확률을 다 더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알면 이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어떤 zi와 zj를 비교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 얘가 1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저 확률이 어떻게 될까? zi와 zj가 피벗으로 선택이 돼야 되죠. 피벗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zi와 zj가 있고 피벗으로 zk를 선택을 했어요. 아까 한 얘기인데 zk로 선택했는데 zk가 zi보다 작으면은 i와 j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요. 오른쪽으로 분할돼서 가고 나중에 비교될 수가 있고, zk가 zj보다 크면은 둘 다 왼쪽으로 갈 거고 나중에 비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zi와 zj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피벗을 내가 선택했는데 zi와 zj의 중간값을 피벗 선택했어요. 그러면 zi는 왼쪽으로 갈 테고 zj는 오른쪽으로 갈 테죠. 오른쪽으로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zi와 zj는 절대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가 일어나는 경우는 zi와 zj 중 하나가 피벗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zi와 zj가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되면 얘네들은 비교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되기 전에 zi와 zj가 피벗으로 선택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고, 피벗으로 어떤 특정한 애가 선택될 확률은 모두 균일하다고 보니까 전체적인 개수 중에 이렇게 돼요. 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zi와 zj가 있고 이 안에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선택되면 얘네들은 비교를 안 해. 근데 얘네들이 선택되기 전에 얘네들이 선택되면은 비교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이 안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가 비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총 애들이 10개다. 그러면 얘네들이 선택할 확률은 얘도 선택돼서 얘도 선택되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확률을 이렇게 구했으면은 이 확률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얘를 이제 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값을. 그래서 기대값을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해 보면은 결국은 n 로그 n 정도, 그 로그는 아니지만, 여기선 지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저가. 그래서 n 로그 n개, n번 비교가 최대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이걸 증명하라고 기말에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여기서 잠깐 새끼 빠져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일부는 또 더 공부하려고 대학원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연구를. 그리고 연구를 하려면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 뭘 하냐면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논문을 내야 돼요. 새로운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게. 그게 논문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논문도 조금 뭔가 별 볼일 없는 논문들이 별 볼일 없는 논문지에 실리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논문이라는 거는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뭔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공헌이 뭔가 있냐 없냐, 학문적 공헌이 없으면 논문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그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는 어려운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물론 창의적인 사람이 있고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를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기존의 것보다 좋다라는 걸 뭘 해야 돼? 논문으로 실으려 그러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건, 아이디어 내는 건 5%. 그 아이디어가 우수하다, 좋다라는 걸 검증하는 게 95%예요. 노력이. 그래서 그 95%가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물론 아이디어 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기존 거보다 좋다, 우수하다, 내게 정확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 이런 수학적인 지식, 증명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저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 증명이 안 되니까 뭘 할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증명을 못 해. 그럼 뭘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 거보다 내게 시뮬레이션 했더니 더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뭔가 내게 정확하다, 더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 처리 쪽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어려워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난 저런 거 싫어 그러면 그냥 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 필드에 가서 개발자로 이렇게 주어진 일을 개발하는 거죠. 개발한다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데 조금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한다는 거는 수학적인 지식,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분석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뭔가 흥미가 있고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면 그분은 대학원 가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나랑 전혀 아니야 저런 건 그러면 대학원 가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프고 힘들어. 꼭 모든 사람이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거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스타일을 잘 알고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걸 즐거워하냐, 또 내 소질이 어떠냐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이제 내 진로를 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른 정렬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빠른 정렬은 평균적으로 n 로그 n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랜덤을 선택하면은 실제적으로 52번에 한 번은 좋은 피벗을 선택한다. 그게 저 증명, 수학적인 증명을 안 보더라도 개념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반쪽이면은 로그 n에 그 끝에 도달할 텐데 이제 두 번에 한 번은 좋게 떨어지니까 뭐 로그 n의 2배 정도면 항상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빠른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 기반 정렬은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얘는 비교만 해서 정렬을 해요. 요소들을 비교해서.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입력을 얘와 얘가 다르다는 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구분을 못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느끼는 거죠.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이 주어진 입력을 서로 다르다는 거를 비교를 통해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한 번도 안 해. 비교를 한 번도 안 하면 두 개의 입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비교를 안 해보면 얘랑 어디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고, 어디가 다르다 모르는 거 모르면은 뭔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 없으면은 이제 오류를 범하겠죠. 올바르게 정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 번 한다. 그러면 얘와 얘는 구분을 못 하죠. 첫 번째 걸 비교하면 둘 다 크니까 똑같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1, 2를 비교했다. 그럼 얘와 얘는 똑같은 애죠. 뒤에 다른데. 한 번만 비교해서는 저 두 개를 구분 못 해요. 비교를 두 번 하더라도 얘와 얘는 구분 못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크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크다라는 걸 두 번 비교 통해서 알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주어진 입력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어떻게든 정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이 있으면 이 n개의 배열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n개 요소로 된 배열이 있어요. 그럼 이 n개로 구성된 배열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한 요소가 맨 첫 번째 들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뒤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n, 그 다음에 n-1, n-1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n인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됐죠?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은 그 n 팩토리얼 개를 다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번 비교하면은 몇 개의 종류의 데이터를 구분해낼 수 있냐면은 이 K개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면은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하면은 8개 중에 어디인지는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개를 K번 비교하면은 이 K개를 구분해낼 수 있고, 이 K개가 K번 비교했으니까 이 K개는 N팩토리얼보다 커야, 내가 K번 비교했는데 그 K번 비교하면은 이 K개를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 이 K개가 N팩토리얼보다 커야지만 정렬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는 N팩토리얼인데 저거를 조금 더 분석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n의 n승보다는 얘가 커야 되는 거죠. 얘보다 커야 되는데 n의 n승은 얘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얘는 얘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k가 n 로그 n보다는 커야지만 n 팩토리얼 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계의 그 입력을 서로 다르다는 걸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n 로그 n 번 이상은 비교해야 n 개의 데이터를 정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한계는 n 로그 n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n 로그 n인 우리가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에는 합병 정렬, 빠른 정렬, 혹시 자료 구조를 저한테 들었으면은 힙 정렬,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팀 소트, 인트로 소트 이런 것들은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조합해서 쓰죠.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팀 소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에 대해서는 삽입 정렬을 해버리고 이제 합병 정렬을 이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마다 이제 조금 쓰는 것들이 다른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기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버킷 정렬이라는 거예요. 버킷 정렬. 그래서 버킷 정렬은 버킷들을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쭉 스캔하면서 이 요소가 이 버킷에 해당되면 이 버킷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버킷 단위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그러면 최종 정렬은 각 버킷들을 정렬하면 돼요. 근데 버킷에 뭐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그건 안 되겠는데, 버킷에 하나나 뭐 2개 정도 들어가면은 금방 구분해내서 전체를 정렬해낼 수 있는 게 버킷 정렬입니다. 그래서 n등분해서 각 영역 나타낸 버킷을 만들고, 입력배열 스캔해서 각 요소를 버킷에 삽입하고, 그럼 ON의 버킷 삽입이 끝나는 거고, 각 버킷 내에서 정렬을 하고 버킷을 이용해서 최종 배열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킷 정렬인데, 리트코드나 이런 사이트 가서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입력이 뭐냐면 n개의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에요. 정수로 구성된 배열. 그러면 n개의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된 배열인데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은 AI, AJ, AK 세 개 쌍 요걸 만족하는 세 쌍의 수를 찾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D가 1가 주어지면 1, 3, 5는 한 쌍이에요. 찾고자 하는 1, 3, 5는 D 이퀄 2니까 첫 번째보다 플러스 2한 3이 되겠고, 3에서 플러스 2한 게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3, 5라는 애가 이 배열 안에 들어있으면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구현하면은 for loop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쭉 가면서 첫 번째를 기준으로
첫 번째 그 다음 애들이 플러스 D 했을 때 그런 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살펴본 애가 1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쭉 가면서 3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3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3에서 플러스 1한 5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5가 있으면 true를 주고 카운트를 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계속 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검색할 때 1을 검색하면은 3이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돼요. 3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3을 찾았으면은 3 플러스 D인 5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 있는지를 또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선형 검색하면은 별로 안 되니까 1이 몇 개, 3이 몇 개, 5가 몇 개 알으면 되는 거죠. 개수를 해야 되나? 어쨌든 갑자기 머리인데 요 입력을 봤더니 근데 이 AI 값의 범위가 0부터 200이에요. 0부터 200. 0부터 200으로 범위가 상당히 작잖아요. 그러면 버킷 정렬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한번 쑥 훑으면서 요걸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갑자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nlog n 어떤 알고리즘 써서 정렬할 수도 있는데 nlog n 알고리즘 갖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가 작아요. 그러면 그 범위의 크기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쭉 소팅하면 쭉 훑어가면은 여기다가 그 배열에다가 1이 몇 개 나왔다, 2가 몇 개 나왔다, 3이 몇 개 나왔다를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요 배열을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ON이면 만들죠. 그럼 요 ON을 만들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조금 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애가 들어오는데 얘를 정렬해야 돼. 그러면 이 배열을 그냥 그 sort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nlog n이면 정렬할 수 있겠죠. nlog n. 근데 그렇게 정렬하지 않고 쭉 훑어보면서 201개짜리 범위가 작으니까 201개짜리 그 배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있다 없다 표시할 수도 있고 문제의 성격상 아니면은 개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카운트 이 빈도수 배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ON이죠. 그럼 이 ON만 되면은 내가 정렬했을 때 필요한 그 정보들을 얘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3의 짝수 구하기에서도 이런 형태의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빈도수 배열을 만드는 그 개념이 바로 버킷 정렬이에요. 버킷 정렬. 버킷을 만들고 그 버킷에다가 애들을 넣은 거죠. 그 넣는 데는 ON이면 되는 거고 ON으로 되면 내가 정렬에 필요한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정렬을 처음부터 쭉 해서 있으면 111 쓰고 그 다음에 있으면 2222 뭐 이렇게 쓰시면 ON에 정렬할 수 있는 거잖아요. nlog n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 만났을 때 입력의 범위가 적고 입력의 범위가 적을 때
이제 정렬 같은 게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애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런 버킷 정렬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빈도수 배열을 만들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true false 하면 문제가 해결됐던 것 같은데 잠깐 지금 저렇게 해서는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니까 순 증가하는 거니까 1이 있을 때 요 n3이 true인지 보면 n3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5가 있는지 보면은 한 쌍이 있다는 건 알겠고 그럼 true false가 아니라 count로 해야 되나? 개수를 카운트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이런 걸 만드는 그 개념이 제가 그 방금 살펴봤던 버킷 정렬 개념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이제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입력의 범위가 작을 때 뭔가 순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값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해시맵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버킷 정렬처럼 개념을 이용해서 빈도수 배열이나 뭐 불리언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드리고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빠른 정렬 살펴봤고 정렬 알고리즘의 하한 살펴봤고 비교 기반이 아닌 정렬하는 방법으로 버킷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버킷 정렬은 은근히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정렬할 때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이 개념 굳이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에 대입해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작으면은 요 범위 내에서 ON에 어떤 정보들을 세팅해 놓으면 그거 갖고 더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